네, 신랄한 비판과 따끔한 일침으로 정치권을 얼얼하게 만들고 계신 정치의 신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성태 전 의원, 조홍천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매주 이틀 두 번씩 그 탄핵 심판 변론기일을 열고 있는데 오늘은 7차 변론기일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프닝에서도 좀 얘기를 했는데 증인들의 증언이 이제 검찰 진술과 좀 달라지다 보니까 윤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피의자 신문조서 이 증거 능력을 탄핵 심판에서는 인정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헌재가 설명한 걸 보니까 그건 우리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다 이렇게 선을 긋더라고요. 이건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헌법재판소법 제40조를 보면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예.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헌재는 지금 이 증거 능력의 인정 여부가 헌법재판의 성질과는 맞지 않다라고 예. 해석을 하는 거죠. 즉 네. 형사재판은 공판 중심주의고 엄격한 입증에 의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되는 그것만 선별해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건 자백한 녹취가 발견이 되더라도 이 독수독가다 해가지고 증거를 인정 안 하고 무죄로 판결 나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에 비해서 탄핵 심판은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일종의 징계 절차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12월 3일 그 행적이 과연 위헌 위법성이 있느냐 여부만 따지면 된다. 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원래 형사재판 같으면은 조서에 시인한 걸로 돼 있다가도 그 입장이 유지가 안 되는 경우에는 다 증인으로 나와야 되고 또 그걸 다 물어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엄청나게 늘어지겠죠. 예. 기일이. 네. 그리고 또 증언 시간을 이렇게 제한할 수도 없고 증인을 자를 수도 없고 네. 뭐 그런 예. 상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뭐 헌재법 취지에 따라 가지고 헌법재판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뭐 재판부가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얘기를 하려면 진작에 외견상 공정하고 또 아주 차분한 그런 심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느낌을 줘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뭐 증인 신청을 15명을 받아줬는데 박근혜 때는 25명을 했대요. 그리고 지금 받지 않은 사람이 뭐 굉장히 많은 모양입니다. 네. 20명인가 뭐 그렇게 된대요. 예. 그 이제 다 그 진술이 잊혀먹은다는 거겠죠. 이런 거 다 배쳐가고 또 90분 내에 맞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시계가 등장하고 초시계 등장하고 그러면서 뭐 추가로 한 3분만 그러니까 안 됩니다. 네. 라고 자르잖아요. 예. 근데 그 사람 다시 증인을 불러가지고 그 찰나에 물어볼 거 다시 물어볼 수도 없는 건데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정호성이나 그 최서원 씨 그분들을 뭐 3시간 반 뭐 이렇게 했대요. 예. 그러니까 충분히 심리를 할 수 있게 보장을 해줬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하루에 3명씩 4명씩 못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게 마치 뭐 어떤 그 마감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달려가는 듯한 그러면 마감을 왜 정하지? 뭐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되면서 네. 그러면 조기 대선을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 누가 좋은 거야? 그러면 문영배랑 가깝다며 예. 뭐 이렇게까지 연결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사고가 그렇게까지 전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거죠. 여건을 예. 지금 자꾸 만들어주는 거죠. 거기다가 이진숙 재판관 4대4로 딱 진영별로 나눴죠. 네. 그리고 저 한덕수 총리는 그냥 놔두고 마은혁 재판관 임명 여부 권한 정의부터 막 서둘러 가지고 하는데 어저께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국회 측 대리인이 이거 절차 연결 좀 보완할 수 있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 예. 뭐 본회의에서 재의결 의결을 추진하겠습니다. 얼마 걸리냐? 2주 정도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럼 내려면 내십시오. 라고. 그게 지금 그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 심판을 놓고 국민의힘에서는 의장은 청구 권한이 없어서 이거 그냥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예, 있어. 예. 의결이 있어야 된다 하니까 국회 쪽에서
그러면 우리가 의결을 해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군요. 그러니까 하자를 치유하겠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그냥 각하를 하면 되는 거지. 네. 하자 치유를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예. 그 비상계엄 하던 날 저녁에 국무회의 절차가 있었냐 말았냐 이거는 뭐 국무회의가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절차적으로 부적법하다. 부적법한 위법한 비상계엄 발령이다. 예. 그러면 지금 국무회의 다시 열어가지고 그거 다시 한 번 더 할게요. 그러면 그 하자가 치유되잖아요. 라고 얘기하면 그거 수긍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어제 그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와 관련된 권한쟁의 심판을 본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그럼 우리도 절차적 하자를 보완해 올게 뭐 이런 논리를 펴도 뭐 무방한 거네요. 같은 논리라면. 그러니까 그 자체가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이게 치유될 성질의 것이 아닌데 예. 왜 저런 걸 하느냐. 그런 네. 게 하나하나 꼬투리가 잡혀가지고 결국은 최고사법기관인 헌재에서 어떤 결론이 나도 인용으로 나도 기각이로 나도 나랑 두 짝 나게 생겼다. 이걸 헌재가 자초한 측면이 없지 않다. 예. 앞으로는 좀 네. 이런 거를 자초할 그런 언행은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다. 예. 지금 계속 저희가 얘기를 하다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얘기까지 나오긴 했는데 뭐 이런 얘기입니다. 형사소송법이 2020년에 개정이 돼서 피의자 신문조서가 증거 능력을 가지려면은 이제 뭐 피의자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보면은 이 형사소송법 개정 전이다 보니까 뭐 그런 거 상관없이 검찰에서의 어떤 그 신문조서들이 다 증거로 인정이 된 거잖아요. 탄핵 심판에 활용이 됐고. 그래서 헌재는 그때의 선례를 좀 인용하겠다라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 이후에 법이 개정이 됐으면은 탄핵 심판도 형사소송법에 준해서 이거를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가장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했죠. 네. 지금 앞에 뭐 종천 의원께서도 이제 잘 지적을 했었습니다만은 지금 헌재 자체가 그냥 이거 탄핵 심판 그리고 뭐 지금 한 차례 뭐 준비기를 뭐 형식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 변론기를 자신들 입장만 가지고 8차로 이렇게 정해놓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거는 뭔가 상당히 건의적인 것도 상식적인 건의에 대해서는 다들 인정하지만은 헌재 자체는 이걸 더군다나 현직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대한민국에서 제일 지금 중요한 판단을 해야 되면은 네. 절차적 정당성이 어느 때보다도 이게 중요한 건데. 그냥 자신들이 판단하고 자신들이 내린 그 결정에는 무조건 따라라 이런 식으로 그러면 헌재 심판 왜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좀 전에도 이제 마은혁이도 그러고 분명히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거는 자기 독단으로 그냥 헌재에다가 그냥 갖다 밀은 거 아닙니까? 네, 네. 국회의장 입법부 수장인 내가 요청한 대로 그대로 결정해달라. 그 이야기랑 마찬가지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헌재에서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그게 요건이 안 되고 절차상 하자 투성이다. 그러면 이건 각하시키면 끝나는 건데 무슨 네. 절차적 하자를 갖다 이렇게 보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부여하는 그런 재판정 법정 봤습니까? 이게 일반 뭐 잡범 한 사람 이게 검찰이 그냥 재판을 진행하면서 공소 내용을 일부 수정하려면은 그 공소장 변경이 얼마나 법원에서 받아들이기가 그저 까다롭습니까? 쉬운 예.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헌재 심판 자체를 운영하는 것은 정말 뭐 여러분들 걱정이 이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헌재 심판을 갖다 이거는 이제 뭐 헌재는 딴 거 아니잖아요. 징계 여부 결정하는 건데 징계 네. 절차를 가져가는 건데 예. 그러면 탄핵이냐 이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 이 판단만 할 사람들인데 이렇게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해버리고 진행하는 게 과연 누굴 위한 그런 헌재냐. 예. 이러면은 헌재 존립 가치 자체가 흔들립니다. 뿌리채. 지금 좀 쉽게 또 다시 좀 설명을 하자면 피의자 신문조서라는 게 이제 검찰에서 했던 진술들 같은 뭐 그런 거 정리된 거 그리고 탄핵 심판정에서 나와서 했던 증언들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지금 미묘하게 달라진 분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어떤 뭐 전직 사령관 같은 경우는 공소장에 담긴 내용이 내가 한 것과 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까지 좀 나온 네. 상황이다 보니까
검찰에서는 그런 신문 조서를 가지고 재판을 진행할 거고 그게 탄핵 심판정에 나와서는 그거 내가 한 얘기 아니다라고 하는데 헌재가 만약 그냥 검찰 조서만 갖고 인정을 해버린다면 이거 헌재 신뢰할 수 있겠냐라는 말이 또 나올 것 같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곧 그 각 사령관들 네. 그러니까 주요 군인들에 예. 대한 형사 재판이 이제 진행이 되겠죠. 네. 되면은 보나마나 전부 다 뭐 증거 부동의할 거고요. 부동의하면은 그건 쓸모가 없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판에 재판정에 다시 나와서 똑같이 한 번 더 해야 돼요. 예. 그래서 검사가 또 신문하고 그러면 그때는 검찰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왜 그러냐? 막 탄핵하고 그러면 또 변호인이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이런 게 그 재판정 안에서 벌어지고 거기서 판사가 자유심증을 형성하고 그래서 사실 확정을 하고 유죄 무죄를 가린다. 이게 공판 중심주의거든요. 네. 그래서 헌재법 41조인가에 보면은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일 때는 뭐 그 결과 나올 때까지 중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51조입니다. 그게 이제 헌재법 51조죠. 어쨌거나 이제 앞으로 그 얘기가 곧 나오게 돼 있습니다. 네. 이 실체적 진실이 지금 흔들리는데 흔들리는 진실 가지고 어떻게 이 중차대한 결정을 하냐라고 얘기가 곧 나올 건데요. 예.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중차대한 그 사건일수록 예. 절차를 엄격히 지키고 특히 그 피청구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게끔 철저히 절차를 보장을 해야 돼요. 그래야 법적인 절차적인 정당성이 보장이 되고 네. 그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반발, 갈등 이게 최소화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너무 신속에 지금 주안점을 신속에만 방점이 좀 찍힌 것 예. 같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지금 2월 6일 날 NBS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예. 헌재 탄핵 과정을 신뢰한다가 52, 신뢰하지 않는다가 43이에요. 네.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예.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겁니다. 네. 박근혜 탄핵 때 온 국민들이 그거 다 인정했거든요. 그랬죠. 예. 그때는 그렇게 서두른다는 느낌 안 받았잖아요. 예. 심지어 그때는 그러니까 검찰에 박근혜 대통령 출석하기도 같은 경우는 전이었고. 네. 사실상 헌재 심판 자체에 자신이 적극적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피소총이 그런 분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헌재 심판 절차나 과정 이런 거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윤석열 대통령 헌재 심판에서 자신이 방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거고 네. 그리고 또 지금 헌재가 지금까지 운영한 그런 판단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분명히 그 여러 가지 준비를 해가지고 예. 변호인 척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수용하는 그런 자세와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도 헌재 심판에 18번인가 했어요. 17차 예. 변론까지 있었다 예, 하더라고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뭐 변론기를 8번 정해놓고 또 네.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강력하게 문제 정인 뭐 왜 뭐 정인을 한 30명 갖다 들이댔지만은 지금 네. 이제 수용하는 거는 한 5명 정도인데 네. 그나마 그거 뭐 한 2번 하면 된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자신들의 시간표에 맞춰 가지고 헌재 심판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이미 국민들에게 언론에게 다 암시를 줘버린 거죠. 정치권에도. 지금 8차 변론 기일까지 잡혔는데 이번 주 목요일까지 그렇죠. 거기에 한 두 번 정도 변론 기일 더 잡고는 결론이 낼 거다 이렇게 예. 좀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죠. 예. 근데 그러니까 이제 뭐 어제도 이제 우리 최상목도 지금 현재 그런 대대행이 이제 제기한 문제에 대해 가지고 지금 네. 현재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판단도 그런 거 아니에요. 어제 딱 변론기를 한 번 하고 난 뒤에 다음에 이제 선고하겠다, 심판하겠다. 통보 일방적으로 했죠. 예. 근데 최상목 지금 현재 그런 대행 측 입장에서는 그 변론을 통해서 할 얘기가 많았어요. 네. 예, 주장도 많고. 예. 그렇지만 딱 끊어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너무 헌재가 문행배 지금 헌재 재판소장이 그런 대행 중심에 너무 아마 이게 일반적인 우리 국민들의 법 막 그런 지식 감정에도
이거는 누가 뭐라 그래도 너무 서두른다. 오늘날 지금 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지금 탄핵되고 난 2달 동안에 집권당 국민의힘이 뭐 당정 관계를 정말 열심히 잘해가지고 이 엄동설안에 묵고 살기는 힘든 그런 민생 경제를 아우르고 챙겨서 지지율 올라갔습니까? 네. 그 대통령이 지금 이제 무슨 국정을 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12.3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통치권 행위로 했다고 치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은 이제 제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근데 이걸 일방적으로 그냥 내란죄 뒤집어 써가지고 그냥 헌재에서 심판 빨리 내려버리면은 가장 이득을 볼 수 있는 또 한 정치 집단 누구를 위한 그런 사법 절차가 진행되는 것처럼 이렇게 국민들이 각인되어지고 인식되어지면 이건 대한민국의 큰 얘기죠. 민주주의의 근간은 법치고 법원은 최후의 본인데. 그러니까 헌재에 대한 신뢰가 좀 떨어진 게 좀 큰데 지금 그 국민의힘이 좀 지적을 하다가 요즘은 좀 약간 잦아들긴 했습니다만 문영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관계를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의 어떤 우리법 연구회 소속 이력을 또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점점 헌재를 신뢰할 수 없는 기관으로 좀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좀 우려스러워요. 지금 여건 야건 할 것 없이 사법부에서 어떤 결정이 판단이 나면은 자기한테 유리하면 현명한 판단에 정말 감사드린다. 뭐 자기들한테 조금이나 불리하게 나면은 뭐 악담을 그냥 퍼붓고 그게 이제 관행이 되어버렸죠. 지금 이 건은 결론 나기 전부터 지금 이렇게 난리인데요. 제가 뭐 누차 얘기했다시피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고 사법부가 불신을 받게 되면 법치는 근간에서부터 흔들리고 그러면 민주주의는 형해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는 무조건 존중돼야 된다. 근데 거기에는 어떤 전제가 있느냐. 스스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정말 사법부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존중해야 된다고 누차 얘기를 했던 사람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도 저 왜 저러지? 라고 하는 경우가 조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말 이런 데 좀 신경을 쓰시고 헌재에서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얘기 안 나오게 좀 주의를 하시고 여야 정치권도 뭐 이건 윤 대통령 뭐 이재명 대표 다 그렇습니다. 요 뭐 이분리에 따라 가지고 정말 사법부 흔드는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데 국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뽑아주면 안 됩니다 진짜. 그러면서 헌재가 지금 가장 시급해야 될 거는 저는 뭐냐면은 어쨌든 한덕수 대행을 탄핵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행이 지금 와 있는데 대행이 하는 거하고 대행이 하는 게 지금 트럼프 2기를 맞이해가지고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또 지금 뭐 내란특검법 거부권 행사한다 또 뭐 아니면 망역 임명 또 안 한다 그러면 또 탄핵할 거야 라고 협박하잖아요. 그럼 151이에요 200이에요. 그거 가처분까지 들어왔거든요. 한 일주일도 안 걸립니다. 4월이면 끝나요. 그거부터 빨리 가름을 타줘야지. 이거 아직도 150일이냐 200 가지고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불확실성을 최대한 제거를 하는 겁니다. 왜 헌재가 그걸 안 해요? 그리고 좀 순서대로 해서. 제 말씀이죠. 그러니까 헌재가 대통령의 탄핵을 다루는 이 문제는 바로 대한민국을 빨리 정상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불확실성 제거가 가장 큰 목적이잖아요. 그렇다면 정치적 중립성이나 공정성이 절차적 정당성이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아니 헌재 재판관 지금 8명 있는 사람들 중에서 뭐 한 재판관 뭐 저 남동생은 그냥 윤석열 민변의 탄핵 그냥 뭐 위원회에 그냥 실질적인 위원장이나 마찬가지인 부위원장을 맡고 있지. 또 한 사람은 뭐 그런 얘기 자꾸 헌법 지금 국회 뭐 지금 탄핵 소추인단에 뭐 그 변호인으로 또 참여하고 있지. 또 한 사람은 소장 대행이라는 사람은 뭐 특정 정당의 또 대표하고 또 그런 아주 깊은 인간관계가 다 알고 있지. 문득 그 마흔이라는 사람은 저도 노동운동을 했지만은 인민노련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조홍천 의원님은 절차적인 문제를 좀 지적을 할 수는 있다. 근데 너무 재판관 개인의 어떤 그런 문제까지 들어갔을 때는
이게 아예 그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신을 좀 키우는 말일 그게 수 제가 있어서 저희가 하는 예. 이야기예요. 현재는 정말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인데 이게 아무리 뭐 선제 구성 자체 9명이 뭐 국회에서 3명, 뭐 대법원 3명, 대통령 3명 해서 이게 뭐 처음부터 이거는 정치성을 띄울 수밖에 없다 그러지만 예. 이런 정치성을 띄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조홍천 의원님이 또 마침 사법연수원 동기시던데 문영배 소장과 이재명 대표와 되게 화려한 동기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 참 동기분들 예. 훌륭한 분들 많으시네. 뭐 진짜. 근데 이제 국민의힘 이상민 전 장관까지도 국민의힘에서는 사법연수원 동기인 걸 가지고 좀 많이 공격을 했었는데요. 아유 그저 네. 300명 되는데 예. 그 동기라는 거 하나 가지고 뭐 저기는 나랑 무척 가까워라고 얘기 못 합니다. 요즘 저 동기들 단톡방에 있는데요. 예. 뭐 부고 같은 거 올라오고 결혼 올라오는데 누구지? 어. 나는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예. 그럼 문영배 소장과 이재명 대표도 뭐 그 정도로 서로 뭐 그냥 뭐 객관적으로는 노동법 연구회인가요? 거기서 같이 활동을 했었죠. 예. 모르는 사이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뭐 그거는 이제 소집단이니까 뭐 열 몇 명짜리니까 거기는 예. 뭐 300명보다는 모집단이 훨씬 예. 줄어들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그 어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이재명 대표가 요즘에 실용주의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민주당 내부에서는 너무 우클릭한다라는 비판까지 좀 나오는 상황인데 어제는 잘사니즘이라는 뭐 슬로건을 하나 공개를 했고 주 4일째 얘기를 했는데 앞서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그 민주당에서는 거의 금기와 마찬가지인 주 52시간 예외 조항 뭐 이런 언급을 좀 했다가 좀 논란이니까 그냥 어제는 갑자기 주 4일째로 다시 좀 돌아가는 듯 했거든요. 어제 연설은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참 얼토당토하는 연설이 바로 저런 내용이에요. 예, 얼토당토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이 이제 뭐 이 분배 중심의 그런 기본사회, 기본소득을 중시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까지 지금 추경 편성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뭐 경제가 엄청 어려우니까 네. 실질 생활임금을 좀 뭐 생활비를 갖다 가구당 1인당 25만 원에서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을 주자. 그래서 임시 방편으로 좀 먹고 살기 어려운 세상 좀 국민들 돌보자 이런 얘기하는 사람 아니에요. 예. 그런데 뭐 또 요 근래 우클릭 이제 행보를 하면서 기업인들하고 간담회 하면서는 그냥 반도체법 빨리 자신들이 그동안 그 쟁점을 벌이고 있던 개정해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런 뭐 대한민국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을 적극적으로 챙겨 나가겠다는 그런 노동시장 간의 그런 그 일정 부분 좀 유연성까지도 감안한 그런 뭐 자기가 결심을 그 사람들 앞에 해놓고는 뭐 돌아가서는 당에서 금방 그냥 그 딴 사람도 아닌 정책 이장에서부터 먼저 제동이 걸려가지고 예. 뭐 양대 노총 그리고 뭐 또 뭐 기자회견하고 또 그런 안 그렇 뭐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뭐 집회 시위까지 뭐 이런 얼음장이 나오니까 그게 뭐 며칠 상간에 그냥 없던 일이 되어버렸어요. 예. 그런 사람이 그냥 어제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어제 뭐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성장 정책을 어제 이제 엄청 많이 끄집어냈는데 네. 이 성장은 이제 사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을 잃은 이 미천은 그래도 보수 우파 이런 정치 세력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그런 근본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자신은 우클릭하고 이 성장을 통해서 다시 이 분배가 물흐르듯이 잘 흐르도록 하겠다. 네. 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노동시간 문제도 그런 겁니다. 총 노동시간 범위 내에서 노동시간을 갖다가 뭐 이렇게 존중하겠다. 네. 그러면서 뭐 주 4일제로 앞으로 AI 기반이나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네. 주 4일로 가야 된다. 이 그럼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어제 그 대국민 연설 듣고 제일 지금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기업인들 산업 현장이에요. 예. 지금 뭐 오늘 그래서 조간의 평가를 보니까 우회전하려다 다시 좌회전 이런 것도 있고 좌우 깜빡이 뭐 이런 것도 있던데 좌우 깜빡이 같이 키면 비상등인데 비상등 켜고 사고 내는 사람이에요. 지금 비상등 켜고 뭐 자기도 어찌 할지 몰라서 비상등을 켠 건지 지금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그래서 뭡니까라고 입장이 뭡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실용주의 이러잖아요. 네. 기본소득은 내가 뭐 더 이상 고집하지 않겠다라고 하더니 어제는 뭐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특별위원회를 만들겠다. 예. 그럼 뭐 기본소득 이거 하는 거냐 마는 거냐, 그죠? 네. 그리고 그 주 4일을 근로하는 국가를 만들겠다는데 그 전제가 뭐냐면 AI나 첨단 기술을 활용해서 생산성을 높여야 된다. 네. 그러면 주 4일로 가능하다. 그러면 AI나 첨단 기술이 그냥 생깁니까? 그러네요. 그걸 네. 개발하려면 예. 그 영구직 근로시간 유연제, 네. 노동시간 유연제 예. 이걸 좀 해야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집중적으로 좀 할 수 네. 있게. 네. 그런데 그건 또 지금 흐지부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노동 생산성을 올리죠? 그러니까 막 장밋빛으로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럼 그 과정이 다 생략이 된 것 같고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예. 지금 대한민국을 틀어지고 있는 거학은 정치 권력을 쥐락펴락하는 경제 권력입니다. 재벌 체제 해체에 정치 생명을 걸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고요. 네. 지금은 기업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인 시대고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고 기업의 성장 발전이 곧 국가 경제의 발전입니다. 이거 완전히 180도 다른 얘기죠. 예. 누가 한 얘기예요? 둘 다 이재명이 한 예. 얘기입니다. 어제 다 나온 얘기. 아닙니다. 아닙니까? 재벌 체제 해체에 정치 생명을 걸겠습니다. 이건 무시무시한 얘기거든요. 예. 이건 2017년도에 손가락 혁명군 그 아, 출범식 그때. 때 한 얘기고. 예. 근데 사람이 7년만 저 지금 몇 년 됐죠? 5년, 8년 만에 이제 성장 막 그러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로는 그 패왕별이라고 있습니다. 패왕별이 그 홍콩 영화 네. 경극 그 병검술 있죠. 막 손 안 대고 얼굴 막 얼굴 색깔 가면 변하는 계속 거. 바꾸는 예. 거요. 그거 장국영이 막 나왔잖아요. 예. 변신술이 아니고 저는 병검술이라고 생각해요. 예. 막 바뀌어 순식간에. 이재명 대표의 병검술을 병검술. 보고 있다 우리가. 예. 그러니까 저 솔직히 저도 이제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민주당은 170석, 야권까지 하면은 189석을 갖고 있잖아요. 네. 개헌 말고 입법은 다 할 수 있거든요. 예. 어제 연설하신 것 중에 그래도 이거 뭐 하는 게 우리나라 경쟁력의 제고에 도움이 되겠다 싶은 거 말씀만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에 입법 들어가세요. 그러면 진정성 믿어줄 테니까. 예. 왜 그거는 안 하고 계속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대선 연설이고. 말만 그리고 예. 왜 저 개헌이나 선거구제 개편 지금 또 양당의 이 완전히 저 교착 상태, 네. 행정부와 입법부의 교착 상태 이거 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국민소환제 하면 다 풀립니까? 저도 국민소환제 최근에 좀 한번 검토나 해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거 얘기는 안 하고 그저 직접 민주주의 그러면 다 없애고 아고라에 모여가지고 그냥 국민들끼리 다 대토론 해가지고 하자는 얘기입니까?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국민 소환제 얘기를 하려면은 개헌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그렇죠. 선거제 개편 같은 뭐 큰 이슈까지 다 같이 넣고 그러니까 논의했어야 이제 된다. 어제 같은 예. 경우도 그런 거예요. 국민들의 이게 참 우스운 코미디 한 장면을 또 보는 게 네. 자신이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라든지 국회 또 대정부 연설을 통해 가지고 불체포 특권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대국민 1000명을 했잖아요. 네. 막상 자신이 그런 불체포 특권에 그걸 내려놔야 될 상황에서는 대려 의원들한테 편지를 보내고. 편지 보내고 또 거기에 반기던 의원들 작년 4월 공천에서 전부 다 배제하고 다 날려버렸잖아요. 예. 그런 반민주 정당의 표본을 갖다가 자신이 보여주면서 어제 지금 정치적으로 자신이 조금 이제 이 탄핵 정국에서도 대려 민주당이 정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자신의 또 지지율마저도 정체를 갖고 있으니까 좀 전에 조홍천 의원님 말씀처럼 그럼 대한민국의 이 권력 체계가 정말 수명을 다했다. 예. 새로운 권력 체제를 위해서 이제 책임 있는 제1당의 어떤 그런 대표로서의 대국민 담화 기자회견 아주 연설이라면은 그렇게 자신의 지금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민 소환제 이런 거 들고 국회의원들 이거보다는 네. 자신의 어떤 그럼 국민 소환제 하면 자신부터 할 거냐고. 예. 1호로 이재명 대표 하라 뭐 이런 얘기 약속도 있던데. 뭐 네. 그게
지키지 않아가지고 국민들 우습게 만든 사람이 네. 또 이런 이야기로 일시적인 임기 응변으로 회피하고 있는 수단을 또 제시한 거예요. 네. 국민들을 속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2대 국회에서 속지 지금 않는다. 정치가 완전히 실종됐잖아요. 네. 그리고 진영 간 대결 훨씬 더 세졌죠. 예. 지금 대화와 타협이 안 됩니다. 네. 그 큰 원인이 난 두 분한테 있다고 봐요. 예.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저렇게 지금 영어에 몸이 돼가지고 저 안에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는 거의 그 책임은 이재명 대표한테 이제 다 남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 것인가? 예. 정치를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이 두 쪽난 나라를 어떻게 다시 하나로 만들 것인가? 그 얘기를 해야지. 직접 민주주의 하면서 국민 소환제 하겠다. 그거는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의회주의 몰락 그다음에 뭐 정당 내 민주주의 지금 완전히 다 없어지고 이런 것들 다 누구 때문입니까? 이런 걸 말씀하시고 예. 좀 바꿔 나가야지 진정성이 있어 보이지. 네. 근사하게 연설한다 해가지고 아 그렇다 우리가 본심을 몰라줬구나.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이 이재명 대표 얘기하니까 너무 열띤 토론으로 이어져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